그래도 저는 꼭 집을 사고 싶어요. 이 세대에게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근데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산다는 거는 저는 나중에 큰 낭패를 당할 거다. 이미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폭등은 없어졌어요. 지방은 계속 떨어지기만 하는 지역도 있고 미분양이 많은 데도 있고 과거처럼 폭등은 있을 수가 없어요. 저는 이걸 갖다가 저는 이야기하고 싶어요. 일부 지역은 집값이 정말 아까 이제 맨하탄 이야기하시면 일부 지역은 불가피하게 오를 것이다. 양극화 이야기하시면. 양극화는 뭐 불가피한 거고. 우리가 이제 소득만 봐도 우리가 불과 한 12년 전에 연봉이 1억이면 근로소득이 1%였거든요. 근데 지금 근로소득 1%를 받으려면 3억 4천만 원 정도 연봉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죠. 대한민국에서. 그렇죠. 0.1%를 2025년 국세청 근로소득 신고를 봤더니 2만 명 정도, 이제 급여생활자 2천만 명 중에 0.1%니까 2만 명, 9억 1천만 원이더라고요. 2만 명이 평균이. 물론 이제 아마 많이 본 분들이 워낙 많이 받아서 그 평균의 함정일 것 같지만 9억 9천만 원. 그러면 우리 사회의 0.1%, 1%가 갖고 있는 아파트 가격은 이분들의 구매력은 계속 높아질 거니까 이분들 아파트 가격은 계속 올라가지 않겠어요? 아까 말한 건 양극화 그 특정 지역을 말하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0.1%의 아파트 단지. 이게 강남 전체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 일부 지역. 강남 안에서도. 예, 강남 안에서도 이제 앞으로 차별화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압구정이 될지 어디가 될지 저는 모르겠지만 초부자들이 선호하는 단지가 있을 거예요. 그 단지는 계속 오르겠죠. 예, 초부자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는 거죠. 내가 집을 사서 앞으로 팔아서 돈을 많이 남기겠다. 그런 생각을 좀 덜 가져요. 왜? 나한테는 자산이 풍부하게 있기 때문에. 만일에 이 집이 날아가도 나는 먹고 살 게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사는 집이기 때문에 집 살 때 우리가 뭐 그림이나 뭐 이렇게 예술 작품을 살 때 그냥 뭐 굉장히 비싸게 사잖아요. 내가 소장 가치로 사잖아요. 그것처럼 집도 그런 집들이 생긴다 이거죠. 그건 초부자들. 근데 그건 우리나라 전체 소득 수준, 0.1%의 소득 수준이 사는 곳이 어디가 될 것이냐. 이걸 따져보면은 지역이 굉장히 좁아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소득을 백분비로 나눠보면 지금과 같은 광범위한 아파트 값이 상승하는 지역은 없어질 거다. 훨씬 더 좁아질 거다 이렇게. 집값이 계속 오르는 지역은 분명히 있어요.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은 어떤 분들은 서울 집값 오늘이 제일 싸다. 과거에는 이제 신문들이 이런 표현도 많이 썼는데 요즘은 신문들이 이거 좀 많이 쓰지 않더라고요. 이제 서울만 해도 25개 구 중에 이제 잘 안 오르는 지역도 많고 이런. 이분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시장에 돈이 풀리니까 M2 같은 유동성이 해마다 뭐 6%, 7% 많을 때 8%씩 풀리니까 명목 가격은 계속 오를 거야. 우리가 근데 뭐 원베일리가 75억인데 75억이라고 하지 명목 가격으로 이야기하지. 그게 뭐 10년 전 물가를 반영해서 실질 가치는 뭐 37억 원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우리는 다 모든 가격을 명목 가치로 이야기하니까 물가를 반영하지 않죠. 돈이 풀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흔히 집값이라고 말하는 그 가격은 계속 올라갈 거야. 이 주장은 어떻게? 그게 이제 IMF가 우리나라에 하는 경고예요. 통화량을 더 이상 증가시키면 인플레이션이 과도하게 오고 장기 침체가 온다 이거. 그러니까 통화량을 자꾸 풀어먹는 건 당장은 좋아요. 당장은 이제 돈이 늘어나니까 일반 국민들이 좋잖아요. 우리가 이제 지금 뭐 10만 원인가 30만 원인가 돈 주잖아요. 지금 당장 좋지요. 근데 그게 다 나한테 그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물가 상승으로 다 돌아와요. 이게 M2의 증가거든요. 통화량의 증가거든요. 그러니까 통화량이 계속 증가되면 명목상으로는 값이 계속 올라요. 근데 그게 나한테 그대로 돌아온다 이거죠. 내가 10만 원, 30만 원 받았다. 나중에 물건을 살 때 훨씬 더 상승된 돈으로 사기 때문에 그 받는 것보다 더 손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통화량이 증가되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뭐냐면 우리 글로벌 경제로 봐야 돼요. 글로벌로 어떻게 보냐면 이란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란이 8, 9년 전보다 지금 현재 환율이 몇 배 차이 나냐 하면은 50배 올랐어요, 환율이. 뭐 이란하고 미국 전쟁하기 전부터 계속 올라와서 이란 경제가 안 좋아졌죠. 이런 화폐 가치가 떨어졌다 이 말씀이시죠? 환율이 50배 올랐다는 거는 화폐 가치가 50분의 1로 떨어졌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8, 9년 전에 저는 이란 사람들이 미국에서 집을 사는 거 봤어요. 8, 9년 전에. 그때 한 10억 정도의 우리나라 돈으로 하는 게 이해하기 쉽겠죠. 10억 정도의 집을 샀다. 근데 그 미국 집을 사고 있는 사람은 달러를 산 거잖아요. 달러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10억 갖고 있는 분들이 환율이 50% 올랐으니까 50배 올랐으니까 50%가 아니에요. 50배. 50 올랐으니까 10억 있던 분들은 이란 화폐 가치로 따지면 얼마예요? 50억, 150, 500억이죠. 500억의 명목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란으로 갖고 들어오면 그렇게 되죠. 이란 돈으로 10억을 가지고 그대로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돈이 명목 가치가 얼마 되냐면 10억이니까 5천만 원 정도 되겠죠. 50분의 1로 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이란 돈 10억 갖고 있는 분이 가만히 있는데 내 돈이 5천만 원 돼버렸단 말이에요. 가만히 현금만 갖고 있을 뿐인데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환율이 계속 오르잖아요. 이 환율의 상승은 화폐 가치를 하락시키고 그 나라의 경제력을 위축시켜요. 이란이 막 시위가 격화됐잖아요. 격화됐기 때문에 미국이 공격하는 빌미가 된 거 아니에요. 네. 그것처럼 경제가 어려워지면 이란의 통화량의 증가는 굉장히 심했어요. 이 통화량의 증가가 심해지면 화폐 가치가 하락하잖아요. 물가가 상승하고 환율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통화량의 증가는 자제해야 돼요. 당장은 받아먹기 좋아요. 통화량의 증가는. 근데 앞으로 우리나라 국력이 약해진다는 거죠. 이란의 예를 든 거는 극단적인 예예요. 극단적인 예. 극단적인 예지만은 이란이 우리나라보다 석유도 뭐 이란 뭐 세계적으로 석유 엄청나게 자원이 풍부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자원도 없어요. 수출을 갖고 먹고 사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통화량의 증가. 이란보다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 뭐 누가 다르게 이야기하겠지만 이란보다 지하 자원이 훨씬 적은 상태고 그런 상태에서 통화량을 지속적으로 증가하면 어떤 비극적인 사태가 올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집값이 계속 오른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오른다. 물가 상승으로 오른다. 글로벌 경제로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세계 통화는 달러잖아요. 달러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화폐 가치가 굉장히 폭락한다면 떨어진다면 우리나라 국력이 약화되는 거잖아요. 네. 물가가 굉장히 상승하잖아요. 그러면 장기적인 경기 침체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제일 겁나는 거죠, 우리나라는. 박사님 어떻게 할지 좀 여쭤볼게요. 일단 제일 궁금한 게 미국에서 또 지금 계속해서 부동산 관련해서 이제 업을 하고 계시니까 또 이제 우리나라에서 감정평가사 협회 회장도 하셨고 우리 시장과 미국 시장을 좀 비교해 가면서 대안을 좀 찾아보죠. 일단 제일 궁금한 건 일본은 좀 뭐 극단적인 사례라고 어찌됐건 간에 선진국 중에 우리처럼 심지어 젊은이들도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나는 무조건 집을 사야 돼. 이런 문화가 생긴 건 뭐가 다르니까 그런 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집값이 오르는 걸 수십 년 동안 지켜봤기 때문에 이러는 것 같거든요. 선진국 젊은이들은 왜 자본시장 중에서도 주식이나 특히 미국 젊은이들은 소득을 이런데 포트폴리오를 하는데 우리는 주구장창 아파트만 사려고 그 차이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제 서구하고 동남아의 차이점인데 동남아는 일단 소유욕이 굉장히 강해요. 그 문화적인 차이죠. 네. 내게 아니면 불안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조선시대부터 내게 아니면 불안한 거예요. 중국도 마찬가지,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소유욕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근데 소유욕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무조건 집을 하나 갖고 있어야 된다가 집값 상승의 한 원인이 되고 있고 또 그동안의 경제 개발기가 급속하게 성장했기 때문에 또 집값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어요. 네. 일본과 중국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일본과 중국은 집값의 소유의식이 많이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살아있는데 저는 없어질 걸로 봐요. 왜 없어질 걸로 보냐면은 전 세계에서 지금 소유욕에 집착하고 있는 나라는 지금 우리나라뿐이 없어요. 우리나라만 지금 소유욕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소유욕은 우리가 조선시대부터 내 거는 갖고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과거 우리가 부모 세대로부터 들어온 말들이잖아요. 너는 평생 집이라도 하나 갖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운 좋게 30대 초반에 서울에 아파트 한 채 가졌는데, 아파트를 가지니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아파트 값이 좀 올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자, 사기 전에는 어떻게 돼요? 이 아파트 값이 좀 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사고 나니까, 올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많은 부동산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 저는, 부동산으로 더 이상 투자를 하지 않았어요. 집 한 채 가지는 게 전부였었고, 부동산으로 투자해서 돈 번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집을 가지게 되면 이런 생각이 인간의 욕망이 생기는구나. 집 가진 사람, 집을 산 사람과 안 산 사람은 생각의 차이가 천지 차이구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집값이 폭락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면 많은 분들이 저한테 항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집값이 있을 수, 어떤 사람은 또 그걸 갖다가 막 지지를 해요. 당연히 폭락해야 되지. 그게 이제 양쪽이 갈라지잖아요. 서울시만 해도 집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 한 45%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집을 안 가지고 있잖아요. 소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갈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그런 소리 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주구장창 집값이 떨어진다고 하느냐. 한 10년, 20년 동안 떨어진다고 말을 하느냐. 저는 유튜브 한 지 2년 반뿐이 안 돼요. 2년 반뿐이 안 돼요. 그 훨씬 전에는 저는 집값이 떨어진다고 말한 적도 없어요. 그 집값이 오르는 건 당연한 현상으로 저는 봐왔고. 제가 이제 대학에서 강의도 했잖아요. 강의할 때도 학생들한테 마찬가지예요. 인플레이션의 당연한 현상, 고도경제 성장기, 인구 증가, 집값이 오르는 건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지. 근데 제가 이제 2년 반 전에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야, 우리나라가 이렇게 가다가는 일본처럼 중국처럼 20, 30년 동안 장기 침체로 가면 어떻게 하지? 일본은 세계 경제 2위 대국이었는데 우리나라는 10위권 밖이란 말이에요. 한 10위인가 뭐 멕시코보다도 뒤떨어졌죠 지금. 이런 상태에서 잃어버린 20, 30년 오면은 우리나라 모델이 야, 일본은 살아남았어요. 일본은 국가 GDP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가 잘못하면 남미 모델이 되지도 않을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되지는 않겠지만 걱정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2년 반 전부터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집값이 폭락해야 되는 이유를 지속적으로 설파해 왔어요. 그런데 이제 두 개의 계층으로 나눠서 저를 공격하죠. 하나는 집을 가진 사람, 안 가진 사람, 또 강남에 집 가진 사람, 또 강남 외적에 집, 다 자기 욕심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집값이 폭락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장기 침체를 가져오고 다 못 살게 되는 이런 현상이 생긴다. 장기 침체라는 게 굉장히 무서워요. 일본은 지금 국가 GDP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국가는 잘 살아요. 근데 국민들은 우리나라보다 잘 산다고 볼 수 없잖아요. 장기 침체를 가져와 버리면 국가도 못 살아요. 일본은 국가는 잘 살잖아요. 국민은 지금 어려움 겪고도. 근데 우리나라가 장기 침체에 들어가면 국가도 못 살게 되니까 잘못하면 남미의 모델로 갈 수도 있겠다. 남미형. 이런 걱정을 제가 굉장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집값이 폭등하는 이런 거는 반드시 수요 억제를 통해서 잡아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공급 확대만으로는 불가능해요. 수요 억제를 통한 공급 확대. 그래서 지금 이제 정부의 정책이 수요를 강력하게 억제하는 거잖아요. 네. 최근에 뭐 장특공, 장기보유 특별공제 이것도 뭐 손본다고 그러잖아요. 네. 손본다고 그래요. 저는 이런 수요 억제 정책은 공급을 확대시키는 정책이라고 봐요. 수요를 억제하면 어떻게 돼요? 집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내놓고 팔려고 내놓겠죠. 내놓죠. 공급이 증가되잖아요. 근데 지금 두 채 이상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안 내놓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많은 이유가 뭐겠어요? 정부를 못 믿는 거죠. 정부 거꾸로만 하면 돈 벌더라. 이런 생각이 과거부터 있었잖아요. 네. 정권만 바뀌어라. 정권 바뀌면 또 부동산 정책이 바뀌겠지. 이런 인식을 가지기 때문에 몇 채 이상 집 갖고 있는 분들이 버틴단 말이에요. 네. 버텨. 그래서 정부의 정책은 지금 정책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저는 수요의 지속적인 억제 정책이 나와야 된다고 봐요. 대표적인 게 그러면 수요 억제라는 건 집을 갖고 있으면 이익보다는 부담이 되는데. 그럼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보유세 강화. 네. 보유세 강화는 소유 의욕을 꺾는 거잖아요. 그럼 수요를 억제하면 공급이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보유세 강화 이런 정책이 반드시 저는 나올 거라고 보고, 물론 보유세를 강화하면 뭐 양도소득세나 또 취득세, 등록세, 또 상속세 이런 걸 저는 대폭 낮춰야 된다고 봐요. 보유세를 올릴 만큼. 네. 그리고 보유세를 올리더라도 찔끔 올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종합부동산세 해가지고 보유세를 많이 올렸잖아요. 네. 올리는데 임대차 3법, 그 다음에 양도세를 더 강화시켜버렸어요. 틀어막아버렸어요. 팔지도 못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이렇게 틀어막아버리면 완전한 부작용이 생겨 집값이 더 폭등해버렸어요. 정책을 엉망으로 써버린 거죠. 근데 지금은 그런 과거에 잘못된 학습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마 정책을 그렇게 펴지는 않을 거로 봐요. 지금 정부도 그런데 사실은 보유세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하겠다는 컨센서스는 있지만 박사님 말씀과는 반대로 양도세를 깎아줄 생각은 없나요? 그거는 깎아줘야 된다고 봐요. 네. 대신 보유세를 찔끔 올리면 안 돼요. 실효세율을 1% 이상으로 올려야 돼요. 이랬어요. 그러면 수요를 하고자 하는 수요가 엄청나게 줄어요. 굉장히 줄어요. 초부자 외에는 수요가 줄기 때문에 집을 팔려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공급에 증가된다 이거죠. 우리 지금 정부 통계를 보면 실효세율 한 0.15%. 0.2% 정도 되죠. 네. 그걸 1% 수준으로 올려야 돼. 찔끔 올리면 아무 효과도 없어요. 1% 수준 이상으로 올리고 그다음에 양도세, 나머지 상속세에서 이런까지 손봐야 된다 이거죠. 우리 이제 오랜 해묵은 논쟁 중에 하나가 공급이 부족. 공급이라는 게 사실은 선진국 보면 집에 살다가 나는 이제 다른 데로 이사 갈래. 이렇게 비싼 세금 내고 여기 살 필요가 없어. 이런 분들이 이제 집을 내놓고 이게 공급인데 공급이죠. 우리는 이게 잘 안 되니까. 안 되니까 강남에 은퇴 한번 계속 지어야 되거든요. 우리. 계속 지어야죠. 네. 이게 안 되니까. 그걸 없애려면 소유 의욕이 없어야 돼요. 자, 보유세를 높이는 첫째로 어떤 현상이 생겼어요? 두 채 이상 가지지를 않겠죠. 보유세가 높으니까. 네. 그러면 지금 뭐 두 채 이상 가지는 서울 같은데 주택 보급률이 한 94% 돼요. 네. 주택 보급률이. 그런데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44%, 45% 이 정도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한 사람이 두 채 이상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소리죠. 근데 보유세를 높이면 어떻게 돼요? 보유세를 대폭 올리면 두 채 이상 갖고 있을 이유가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집값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네. 자, 미국에 50개 주가 있잖아요. 50개 주는 세율이 보유세가 다 틀려요. 뉴저지 같은 데는 2.5% 이상이에요. 네. 실효세율이. 그다음에 하와이 같은 데는 0.35%인가? 굉장히 낮아요. 네. 자, 50개 주의 보유세를 비교해 보니까 보유세가 높은 주는 집값 급등이 없어요. 네. 왜 그러겠어요? 소유하려면 부담을 느끼죠? 네. 내가 소득이 없는데 집을 막 무리해서 사느냐? 못 사죠. 미국은 우리 원베일 같은 아파트 갖고 있으려면 1년 보유세를 몇 억을 내는 거죠. 그럼요. 몇 억 내겠죠. 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양극화 지역이 굉장히 좁아진다는 거죠. 그러면 보유세를 적게 내려면 어떻게 돼요? 집값이 계속 하락하면 적게 내겠죠.
그러면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보유세가 과다해서 도저히 못 살겠다. 집값이 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생기기 시작하지 않겠어요? 내가 평생 살 집인데 난 투기자가 아닌데 집값이 과다하게 올라가지고 보유세만 많이 낸다. 그럼 집값이 떨어지기를 바라겠죠. 집값 오르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투기적인 수요. 네. 지금 투기적인 수요가 굉장히 많아요. 이 투기적인 수요는 집값이 그래도 오르기를 바라겠죠. 근데 보유세가 높으면 어떻게 돼요? 한 채, 나 평생 나 이 집에 살 거야. 한 채 가지고 있을 거야. 그러면 집값이 좀 떨어졌으면 좋겠다. 네. 집값이 막 옆 동네 오르면은 막 항의하겠죠. 우리 집값이 뭐 10억뿐이 안 하는데 무슨 20억씩 내놓냐? 이런 항의도 쏟아질 거란 말이에요. 소유 의식이 약화되는, 수요가 약화시키는 거죠. 물론 부동산은 공급이 굉장히 중요해요. 공급 정책도 반드시 병행해야 돼요. 그럼요. 임대 정책도 병행해야 돼요. 네. 그런데 이제 공급 정책은 시간이 너무 걸려요. 내 정권 내에 계획을 수립하면 다음 정권, 그 다음 정권에서 만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효율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공급 확대 정책은 반드시 계획을 세워서 실행해야 돼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공급이 많이 늘어나네? 이런 심리적인 안정감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공급은 지속적으로 해나가되 네. 수요 억제 정책을 펴서 보유세를 높이면 내가 집을 가지고 싶은 욕구가 좀 없어지겠다. 우리 전세제도 있잖아요. 전세가 우리나라가 활성화된 이유가 뭐예요? 집값이 계속 오르니까 전세가 안 없어지는 거예요. 전세는 뭐예요? 무이자로 돈 빌리는 거 아니에요? 네. 은행에 대출 빌리는 거 똑같잖아요? 무이자로. 그러니까 집값이 계속 오르면 전세가 굉장히 효율적인 갭 투자의 수단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뭐 전세가 우리가 전세를 끼고 나중에 또 집을 사고 이런 식으로 주거 사다리 역할을 했다. 이렇게 말하지만 지금처럼 집값이 폭등한 상태에서 전세는 주거 사다리가 아니라 투기 사다리가 돼버렸어요. 지금은 싸게 금융을 하는 거잖아요. 무이자로 돈을 빌리는 거 아니에요. 전 세입자한테. 그러니까 투기 사다리가 됐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러면 집값이 앞으로 안정된다. 집값이 하향된다. 이런 인식이 생기면 전세제도는 없어져 버려요. 전세가 있을 이유가 없어요. 갭 투자가 없어져요. 네. 그러겠죠. 네. 근데 지금 전세가 계속 활성화된다는 거는 집값이 계속 오른다는 상정하에 전세제도가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근데 현실 앞서 이제 보유세 같은 부담이 늘어나면 사람들이 집값이 올라가는 것도 또 집을 셋째 넷째 가질 이유도 없고 그래서 아마 이제 선진국이 그렇게 뭐 비싼 집에 대해서는 강한 보유세 부담을 지우는 것 같은데 큰 이유인 것 같은데 그렇죠. 정작 우리 현실은 알겠는데 그래도 집값이 더 오를 거. 내가 살아온 3, 40년 동안 한 번도 이 원칙은 틀린 적이 없어.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강남에 뭐 대치동에 성경, 우성, 미도 라인 가면 60대 주인분들이 70대, 80대까지 가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계신 게 아니고 그동안의 수익성을 보고 합리적인 결정을 하고 계속 있다. 올랐으니까. 네. 이게 바뀔 수 있다고 보시면 보유세를 강화하면 저는 바뀔 수 있다. 우리나라만 좁은 시각으로 본다면 그게 안 보여요. 근데 조금 시각을 넓혀서 일본, 중국, 미국, 싱가포르 아파트 많이 떨어진 거 알잖아요. 초고층 아파트. 외국으로 시각을 넓히면 우리나라만 소유액이 이렇게 높고 집값이 폭등하는 현상이 계속 남아있을까? 우리나라가 무슨 독불장군이라고? 우리나라만 소유의식만 가지고 있고 계속 투기적인 수요가 있을까? 다른 나라는 없어졌는데 없어졌어요. 근데 우리나라만 있을 수 있을 것인가? 이거는 제도의 잘못도 있어요. 그게 바로 보유세 정책. 이걸 앞으로 시행 저는 될 거라고 봐요. 앞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총각 때 또 막 결혼했을 때 이럴 때 부모님이 정말 그런 거 사지 말고 또 그런 해외여행 가지 말고 돈 모아서 집 사야지. 그렇죠. 집 사놓으면 돈 벌거든. 네. 근데 이제 저는 정말 제 자녀들에게는 그렇게 돈 모아서 집에 그냥 하고 그거 빚 갚으라고 이런 인생 살게는 안 하고 싶거든요. 네, 대출해서 뭐 끙끙 매고 네. 그렇게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값이 안정되면 가능한 거예요. 안정되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지금 주식 열풍 대단하고 실제 우리 코스피가 뭐 2배, 3배씩 올랐으니까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특히나 젊은 세대들 보면 지금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 10년, 5년, 10년 하는 동안에 집값이 내린 적도 없고 특별하게 뭐 그렇죠. 3년 전에 한번 출렁였죠. 서울시 20-30% 내렸다가 다시 올라버렸는데 자산시장도 계속 오르는 것만 봤거든요. 이런 친구들에게 자산시장 특히 집값은 오르지 않아. 지금 지방 상당 부분은 굉장히 많이 내렸고 수도권도 예를 들어 수도권 외곽은 그 고점에 들어간 분들은 굉장히 손실률이 커. 이렇게 말해도 믿지를 않는 것 같아요. 믿죠. 그래도 다시 올라요. 이렇게. 학습 효과. 네. 학습 효과.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투자할 데가 없어요. 주택만이. 주택은 생산성이 아무것도 없는 투자예요. 네. 그 불로소득이에요. 네. 생산성이 없는 투자인데 거기에 투자를 했잖아요. 이게 주식시장으로 외국처럼 주식시장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뭐 주택에 대한 투자가 뭐 한 60%, 70%가 넘잖아요. 외국은 주택에 대한 투자가 한 30%, 그 40% 미만이잖아요. 네. 앞으로 주식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식 쪽으로. 그래서 오늘 마지막 질문 이렇게 드릴까요? 그래도
나는 돈을 모아서 심지어 지금 주식 투자를 해서 수익이 좀 나고 있는데 그래도 이 돈 어떻게든 모아서 대출도 좀 받아서 그래도 저는 꼭 집을 사고 싶어요. 라는 물론 우리 사회에서 어느 선진국도 다 인구의 한 절반 정도는 집을 갖고 있습니다. 그죠? 네. 집을 사지 않는 게 꼭 정답도 아니지만 이 세대에게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앞으로 우리 부동산 시장의 미래를 좀 설명해 주시죠. 지금 이제 어떤 우리나라 이제 대기업에 속하는 어떤 기업을 보면 사옥을 안 사고 임대로 써요. 사옥을 안 사고. 네. 그래서 그 오나분의 말을 들어보면 우리는 부동산에 투자해서 생기는 수익보다 돈을 한 1조 정도 투자해서 바이오 하나 개발하면 몇 조를 버는데 부동산에 투자할 이유가 없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대기업급의 큰 회사도 사옥이 임대예요. 집을 살 수 있는 충분한 돈이 있는데도 그 돈 가지고 생산성 있는데 투자를 하겠다. 이런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과거에 우리나라 대기업이나 보면 부동산 가지고 돈 많이 벌었어요. 네. 네. 많이 벌었어요. 네. 그러한 사고가 대기업부터 지금 없어져 가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 젊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내가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는 건 좋아요. 자, 내가 감당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집을 사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무리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절대 사서는 안 된다. 과거처럼 폭등은 있을 수가 없다. 저는 이걸 갖다가 저는 이야기하고 싶어요. 네.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는 건 너무 좋은 건데 네. 내가 감당 능력이 있는 범위 내에서 산다. 근데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산다는 거는 저는 나중에 큰 낭패를 당할 거다. 앞으로 이제 집값 폭등이나 이런 건 나타나지 않을 거다. 네. 물론 양극화는 있죠. 양극화는 있지만은 그런 전반적인 집값 폭등은 있을 수가 없다. 이미 우리나라에 전반적인 폭등은 없어졌어요. 지방은 계속 떨어지기만 하는 지역도 있고 미분양이 많은 데도 있고 네. 서울 중에서 일부 서울도 안 오르는 지역 있잖아요. 네. 그 서울의 일부 지역 또 그것도 더 좁아질 거예요. 그게 점점점 확산돼 가지고 내가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거는 전 지양해야 되겠다. 그리고 주식으로 나중에 돈 번 사람들이 다시 집을 사는 대로 회귀를 해버리면 우리 경제는 또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네. 비생산적인데 또 투자를 하잖아요. 그래서 주식으로 갔던 돈들이 다시 집으로 오는 그런 현상들은 없어져야 되겠다. 그리고 없어질 걸로 봐요. 서울 한강벨트의 집값 오름세가 좀 올 초에 좀 이렇게 좀 잦아들더니 서울 외곽으로 서울도 강북, 도봉 이런 데까지 오름세가 오르고 있다고 하는데 저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평택 쪽에 가보니까 미분양 그 중도금 무이자 현수막이 예전에 보고 못 봤던 것 같은데 엄청 붙어 있더라고요. 분양이 아예 안 돼요, 그쪽에. 네. 그쪽 지역은 아예 안 돼. 지금 최근에 이제 강남 집값이 좀 하락한 거는 2주택 이상에 대한 양도세 중과 네. 네. 유예 폐지 때문에 강남 주택이 좀 하락했어요. 네. 근데 안 팔고 버티는 분들이 더 많아요, 지금. 알겠습니다. 증시에 그런 말이 있거든요. 박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어제 이랬으니까 오늘도 이럴 것이다 하는 사람들 돈을 잃는다. 그렇죠. 네, 딱 그 말 생각났습니다. 손홍기 박사님과 함께 우리 아파트 시장, 우리 재건축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아파트 시장의 미래 좀 쭤봤습니다. 다음에도 시간 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